고금소총과 야담. 현명한 며느리의 이견. 영남 어느 군에 한선비가 있었습니다. 40이 넘어서 외아들을 잃고 혼이 나가 어리석은 듯 미친 듯 실성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루는 마루 위에 앉아 있는데 지나던 길손이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다 주인의 기색이 참담하고 행동거지가 이상한 걸 보고는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달 전에 외동아들을 잃었지요. 참담함이 지극해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손이 물었습니다. 선산이 어디에 있는지요? 집 뒤에 있습니다. 제가 산의 이치를 조그마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인이 그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길손이 말했습니다. 이 산이 끼치는 해로움이로군요. 그런들 길지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또 설사 구한다 한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 죽은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을에 들어올 때 마을 입구에 보아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얼른 무덤을 옮기고 다시 장사 지내는 예를 올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부 나이가 근 50이 되었고 단산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이장한다 한들 어찌 대이을 아들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길손이 거듭 힘주어 권하니 주인이 마음을 바꾸어 면례를 행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선비는 철을 잃었습니다. 이미 외아들을 잃고 이제 척까지 잃게 되니 비통함과 처참함이 전보다 몇 배나 더 심했습니다. 호라비로 살면서 자식도 없으니 집안일을 주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자마자 즉시 후처를 얻었습니다. 전에 길손이 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를 여의시고 후처를 얻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대 말을 듣고 경솔하게 대사를 행했다가 척까지 잃었으니 가볍지 않은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대는 무슨 면목으로 다시 찾아왔습니까? 길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에 면례를 행한 것은 오로지 아들을 낳기 위해서였지요. 상처에 애통함이 없다면 뒷날 아들 얻는 기쁨이 어찌 생기겠습니까? 그러고는 며칠 머물다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 날 밤에 합방하면 필히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길손은 떠나면서 약속했습니다. 아무 달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따라하니 과연 아들을 얻었습니다. 길손이 기약한 날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께서는 등남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길손은 자리를 잡고 먼저 신생아의 사주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장수하고 탈이 없을 겁니다. 그 혼처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주인은 그냥 위로하는 말이라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차츰 성장해 14호 새에 이르렀습니다. 길손이 그동안 오지 않다가 문득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댁에 아드님이 잘 자랐나요? 주인이 즉시 아들을 불러서 길손을 뵙게 했습니다. 길손이 말했습니다. 아직 정혼은 안 하셨겠지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혼하지 않았습니다. 길손이 떠나면서 사주단자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매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시죠? 주인은 길손의 말이 매번 들어맞았기에 길손에게 사주단자를 써서 주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길손이 또 연단을 전했습니다. 주인은 길손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실함을 믿게 되었기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벌이 어느 정도인지 규수가 어떠한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혼구를 갖추어 길손과 동행해 하루를 가서 점점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길손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댁과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내가 속이겠습니까? 마침내 한 집에 이르렀습니다. 산 겹겹길을 도는 높은 봉우리 위에 몇 칸 안 되는 띨집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혼하는 날이었습니다. 마당 가운데 멍석이 깔려 있고 노인 한 사람이 나와서 접대하니 사돈되는 분이었습니다. 주인은 마음이 심히 불쾌해 거기까지 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길소는 자리에 앉아 수작을 하며 조금도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도 어쩔 수 없이 패백을 바치고 초례를 행하고 나서 신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용모는 평범했으며 누추하고 촌스러워 볼 것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노인과 길손이 신랑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대사가 다행히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여식이 이제 시가를 얻게 되었으니 친정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먼 길 보낼 여비가 없답니다. 오늘 사돈께서 데려가심이 어떨지요? 신랑 아버지는 거절할 이유도 없어 길손이 타고 왔던 말에 신부를 태워 데리고 왔습니다. 위아래 온 집안 사람은 신부의 용모를 보고는 놀라고 탄식했습니다. 모두 능멸하고 박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부는 조금도 얼굴색을 달리하지 않고 다만 방 안에만 있으면서 집안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가의 소식을 앉아서 훤히 알았으니 시부모가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시부모가 이렇게 상의해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많이 늙어서 미국의 출입과 전답의 경작을 관리하기가 버거워요. 아이 내외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앉아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게 좋지 않겠소. 그러고는 집안을 다스리는 모든 범절을 아들 내외에게 맡겼습니다. 며느리는 조금도 싫어하거나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마루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종이 밥 깔고 여종이 배 짜는 것을 지휘하고 부리는데 정연한 법도가 있었습니다. 흐릴지 맑을지, 바람이 불지 비가 내릴지 날씨도 예측했습니다. 그러니 종들이 쌀 한 대나 옷감 한 자도 감히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삼년이 지나자 가산이 점차 불어났습니다. 시댁과 이웃 마을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며 비로소 현명한 며느리임을 알게 됐습니다. 시부모도 며느리를 애지중지했습니다. 그제야 길손 역시 비범한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벌써 칠순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생을 무료하게 지내실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을 친지들과 모여 잔치를 즐기십시오. 매일 잔치 음식과 술은 제가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시아버지도 좋아했습니다. 나도 오래전부터 그런 소원을 품었으니 오늘 내 말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이로부터 날마다 이웃 마을 여러 노인을 모으니 신발이 어지럽게 널리고 웃음으로 왁자지껄하며 술자리가 낭자하고 음식은 물 흐르듯 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보내던 것도 어언 4년이 흐르고 나니 집에는 한 떼기 땅도 남지 않고 가산도 탕진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산을 탕진하고 남은 땅도 없으니 이곳에서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저희 친정 동네로 이사를 가시면 자연스레 풍족해지실 겁니다. 시부모는 며느리를 전적으로 믿어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며느리의 말이라면 따르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늙었다. 지금까지 집안일은 모두 내 말대로 했으니 좋은 방법이 있거든. 모두 너에게 맡길 테니 내 뜻대로 해라. 이에 며느리는 남은 가산과 약간의 땅을 모두 팔아서 온 집안 사람과 노비를 거느리고 친정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도착하니 전날 중매를 서주었던 길손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며느리가 가산을 잘 경영하니 재력이 점차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는 산중에 오래 살다 보니 울적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이에 며느리가 청해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산 아래에서 술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부모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세상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팔도는 왜적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지금 모읍에 전투가 벌어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던 집은 이미 불에 타 재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혹은 도망가고 혹은 죽기도 해서 가까운 지역은 모두 어육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난리가 일어날 줄 알고 그 기미를 보고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냐. 비록 미물이라도 모두 참기를 알고 비바람을 피하거늘 사람으로서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시부모가 말했습니다. 기이하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우리 며느리. 그 뒤로 다시는 옛 땅을 연모해 돌아갈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들어온 지 8, 9년이 지난 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가산을 잘 다스리고 농사도 지어 다시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을 낳아 며느리를 들이니 그 자손들이 지금 영남에 번성하고 있다 합니다. 처의 말을 들은 선혜청 설이 어느 재상집의 청지기가 수십 년 힘을 써서 마침내 선혜청 설이 자리를 얻으니 급여가 두둑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오려고 우리가 여러 해 떨고 굶주리며 그렇게 고생을 했나 봐요. 지금부터 더 절약하지 않고 재산을 탕진하면 다시는 희망이 없을 겁니다. 옷과 음식 날마다 쓰는 걸 다 아껴 가산을 넉넉하게 불려야겠어요. 남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야지. 그러고는 봉급을 꼬박꼬박 아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7, 8년 동안 낡은 옷을 입고 거친 밥을 먹었지만 살림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서리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으며 화려한 집에다 기생까지 두고서 날마다 행락을 일삼는데도 가게가 늘어났습니다. 그걸 본 서리는 아내가 집안을 단속하는데 소홀하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날이 갈수록 기울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더욱 걱정이 되어 서리가 아내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서 오래 일하면서도 구차하고 가난하게 살며 방탕하게 생활하지 않았으니 부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빚에 쪼들리고 있으니 이게 누구 탓이란 말이오? 아내가 물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돼요? 수천 금은 있어야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오. 근심하지 마세요. 제가 그릇과 비녀, 귀고리들을 팔아서 갚을게요. 그리고 오늘로 서리 일을 그만두세요. 그만두면 장차 생계를 어떻게 꾸려간단 말인가. 걱정 마세요. 저에게 묘안이 있답니다. 남편은 아내 말대로 서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람을 모아오게 하고는 마루 앞으로 나가 앉아서 마루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수만 양이 쌓여 있었는데 낱낱이 다 동전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7, 8년 동안 고생해 모은 것입니다. 돈깨미를 만들어 돈을 보관하고는 남편에게 동쪽 교회 농장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좋은 밭, 기름진 논을 사서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자리에다 터를 잡았습니다. 뒤쪽에는 과수원을 만들고 앞쪽에는 채마밭을 만들었으니 완연히 낙지론에서 말한 배치였습니다. 이 모든 게 아내가 시킨 그대로였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농사에 힘쓰고 아내는 길쌈을 열심히 하니 즐거움이 더할 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서울에 발을 디디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몇 년 뒤 선혜청 설이 10여 명이 공금을 포탈했다고 당상이 임금께 아뢰니 모두 함께 죽임을 당하고 가산도 몰수당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전날 화려한 집에서 행락을 일삼던 자였습니다. 아, 선혜청 설이의 아내는 일개 아녀자이지만 지혜롭게 가업을 이루고 검소한 덕을 숭상해 그 제아비로 하여금 아름다운 이름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만일 사대부가의 남자로 태어났다면 금류용태를 온전하게 해냈을 것입니다. 저 벼슬아치들은 아껴 쓰고 백성 사랑하는 돈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사치와 탐욕의 풍조만 숭상했습니다. 늙어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자기 한 몸을 망치고 집안의 화를 부르고도 그만둘 줄 모르니 그 지혜와 어리석음의 거리가 어찌 30리만 될까. 뛰어난 식견을 가진 기생. 광해 말 평양에 한 기생이 있었는데 나이는 17살쯤 되었습니다. 몸가짐을 정결히 하여 의시의 자태도 보이지 않고
천유의 행실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이 비록 천한 신분이기는 하지만 한지아비를 섬기며 일생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양 감영본부의 비장들과 책객들이 그 자색에 반해 매번 가까이 하고자 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형벌로 몽둥이질을 하고 부모에게 칼을 씌워 옥에 가두기도 했으나 기생은 끝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읍의 위아래가 모두 그녀를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그 부모가 남편 될 사람을 구해올 때마다 기생은 지아비는 백년 손님이니 제가 스스로 고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퍼지자 원근의 남자들이 풍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잘생긴 자, 풍채 좋은 자, 돈 많고 호탕한 자 등이 아침 저녁으로 몰려왔지만 그녀는 하나같이 물리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기생이 하루는 대동문 누각에 앉아 있다가 문 밖으로 뗄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노총각을 발견하고는 아버지를 불러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 집으로 꼭 불러와 주세요. 그 아버지가 총각을 보고 한심해져서 딸을 꾸중했습니다. 내 마음은 참 이상도 하구나. 내 미모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위로는 사또 본관의 별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호장과 책객의 수청을 들 수 있을 것이며 그 아래로는 아무덱서방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모두를 물리치고 저 천하에 흉악하고 한심한 거지를 얻고자 한단 말이냐. 이게 무슨 신보냐. 그러나 그녀의 성정을 이미 알고 있기에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 그 사람을 불러와 지아비로 삼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서울로 올라가 일을 한번 벌여봐요. 마침내 서울로 함께 올라가 서문 밖에 주점을 열었습니다. 색주가로 장한 제일이 되니 성 안팎에 호탕하고 부귀한 사내가 모두 다 몰려왔습니다. 그때 주당 대여섯 명이 와서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녀는 돈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술을 갖다 바쳤습니다. 술빚이 많았지만 한 번도 다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간혹 그 주당들이 염치가 없다는 말을 하면 그녀는 뒷날 많이 갚아주면 되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 주당들이란 묵동 김정원 이자랑의 무리였습니다. 그녀가 김정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는 낯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촌으로 옮겨가서 살까 해요. 진사님이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해주세요. 그거 좋지. 그동안 우리도 술 마시려고 먼 데까지 오는 게 힘들었네. 자네가 가까이 와준다면야 우리가 반드시 주인 노릇을 잘할 걸세. 그녀가 묵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루는 김정원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자무식으로 업문도 못 읽죠. 술빚도 엉터리로 기록할 때가 많아요. 진사님께서 어린 학동들 가르치듯이 가르쳐 주시면 선생님 대접으로 하루 술 한 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세. 내일부터 식전에 책을 들려보내게나 그녀가 남편에게 통감 제 몇 권을 사오게 하고 그 중간에 표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 책을 끼고 김정원 댁으로 가세요. 가르침을 청할 때 선생께서 첫 장부터 가르치려 하면 꼭 표시해둔 장부터 가르쳐달라 하세요. 그분 말을 절대 따르지 마세요. 남편이 부인 말을 듣고 다음날 아침 책을 끼고 배우러 갔습니다. 김정원이 말했습니다. 천자문인가 유압인가 통감제사권입니다. 이 책은 자네 수준에 맞지 않아 천자문을 가지고 오게나. 이미 갖고 왔으니 이 책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자 김정원이 말했습니다. 이것도 글은 글이지. 못 배울 것도 없지. 그러고는 첫 장부터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표 붙인 곳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표를 붙인 곳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반드시 첫 장부터 가르치겠다. 남편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표 붙인 장을 고집했습니다. 김정원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책으로 글을 후려치며 말했습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놈이구나. 도무지
그 마누라 말만 듣는구먼. 남편이 크게 원망하며 돌아가서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김정원에게는 술을 주지 마시오. 동량은 주지 않으면서 쪽박까지 박살내는 꼴이라오. 부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인물이 잘났다면 어찌 그 같은 욕을 당했겠습니까? 잠시 뒤 김정원이 찾아와서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우리 같은 무리도 때만 얻으면 양반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잠시 기다려보게. 그러고는 술을 따르라 해서 마셨습니다. 그녀가 통감에 표를 붙였던 곳은 곽광이 창의방을 내보내는 대목이었습니다. 김정원은 승평부원군이고 이자랑은 연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조반정 계획이 성공할 것을 헤아려 알고는 통감 제사권을 가져가 그 뜻을 먼저 시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김정원 역시 그녀가 자기들의 모의를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뒤 김정원을 비롯한 여러 공이 과연 반정을 이루었습니다. 공을 논할 때 무엇보다 먼저 평양 기생의 술빚 이야기를 꺼내니 모든 사람이 찬동했습니다. 그녀 남편의 이름을 물으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정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 그 사람 기축년생이라더군. 육갑에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 매우 안 좋다 하니 기자와 축자로 이름을 짓는 게 어떻겠는가.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기축을 3등 훈에 기록하고 한성좌윤에 제수했습니다. 기축은 마침내 병조참판이 되었다 합니다. 현명한 부인을 얻은 가난한 선비. 한 가난한 선비가 아내를 잃고는 학동 10여 명을 모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뒤 먼 지방의 여인을 아내로 다시 맞이했습니다. 부인이 시집와 보니 다만이 쓸쓸하고 한섬 양식도 없었습니다. 가장은 배고픔을 견디며 책만 읽을 뿐 집안 살림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당숙 중에 무장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그에게 천금을 빌려서 살림 미천으로 삼자고 하니 선비가 한참 웃음을 짓다가 말했습니다. 그가 빌려주려 하겠소. 또 나는 평생 남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소. 부인이 남편의 당숙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원컨대 천금을 빌려주시면 1년 뒤에 꼭 갚겠나이다. 당숙 집안 자손들과 부녀자들이 모두 빈정댔습니다. 신부가 시집 온 지 불과 며칠도 안 됐는데 친척에게 천금을 빌려달라 하니 정말 몰지각한 여자로구나. 모든 사람이 시끄럽게 꾸짖었지만 당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전에 신부를 보니 녹록한 여자가 아니었다. 또 편지에 천금을 쉽게 말하니 가히 그 큰 뜻을 봄직하구나. 그러고는 답서를 써서 흔쾌하게 허락했습니다. 부인이 돈을 받아 다락에 숨겨두니 선비는 놀라면서도 부인에게 맡겨두고 그 동정을 살펴볼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집에는 부릴 만한 종이 없는 걸 알고 학동들을 초대해 떡을 먹여주었습니다. 돈을 주어 비단전에서 비단을 사오게 해서 각각 비단 주머니를 만들어 차게 했습니다. 학동들이 모두 감동해 시키는 일마다 종과 다름없이 했습니다. 드디어 학동들에게 돈 몇 푼씩을 주고는 성 안팎 약방과 역관 집으로 가서 감초를 사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수삼월이 지나니 감초가 동이 나 그 값이 5배나 뛰었습니다. 즉시 감초를 팔아서 3, 4천 금을 벌었습니다. 집을 사서 솥을 걸고 노복들을 세우니 하루아침에 가산이 넉넉해졌습니다. 당숙에게 편지를 보내고 1,000금을 갚으니 그 집에서 다들 크게 놀랐습니다. 1년을 기한으로 했는데 반년도 지나지 않아 갚았기 때문입니다. 전에 꾸짖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모두 현명한 부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당숙도 아주 기특하게 여기고는 찾아와서 새 집을 구경하고 1,000금을 돌려주며 재산을 모으는 자산으로 삼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입고 먹는 것에 근근히 만족하고 향리 친척들이 착한 사람이라 일컫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
어찌 부자가 되려 하겠습니까? 또 부자는 여러 사람이 닥거리니 제가 정말 원치 않습니다. 고사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길쌈을 부지런히 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데 힘썼습니다. 부부가 해로하고 자손이 영달하니 한 번도 궁핍하지 않았다 합니다. 영랑호에서 설생을 만난 관찰사. 광해조 때 설생이란 사람이 청파에 살았습니다. 그는 문장이 풍부하고 기절을 숭상했습니다. 과거를 준비했으나 운수가 좋지 않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슈탄 오윤겸과 매우 친했습니다. 계충년 폐모의 병괴가 일어나자 설생은 원통하고 분해 오윤겸에게 말했습니다. 윤리와 기강이 사라졌으니 벼슬은 해서 뭐하겠나. 나와 함께 유람이나 떠나지 않겠나. 오윤겸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기에 멀리 떠날 수 없다며 사양했습니다. 한 달 뒤 설생의 집에 가보니 설생은 이미 떠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인조반정 이후 갑술년의 오윤겸은 관동 관찰사가 되어 순행하다가 간성에 이르렀습니다. 영랑호에 배를 띄웠는데 홀연 안개와 파도, 아득한 구름 사이로 배를 저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 설생이었습니다. 오윤겸은 매우 놀라 설생을 배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그가 마치 하늘 구름 사이에서 내려온 사람인 양 반겼습니다. 거처하는 곳을 물으니 설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양양 관하로부터 동남쪽으로 6, 70리 떨어진 회룡굴이란 데지. 깊고 궁벽한 곳이라 사람의 발걸음이 거의 닿지 않는다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아 갔다 오는데 한나절도 안 걸리니 함께 가보지 않겠나? 공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어스름 무렵 산기슭에 이르러서 스님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험한 산길 몇 리를 지나니 깎은 듯한 푸른 절벽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형세가 기이하고 웅장해 사람의 눈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간이 성문처럼 갈라져 있고 좌우로 맑은 시냇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성문 옆이 회룡굴이었습니다. 돌길은 낭떠러지를 오른쪽으로 돌며 올라가는데 굴곡이 심하고 가팔랐습니다. 칡덩굴과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나아가니 비로소 굴이 나왔습니다. 몸을 구부렸다 매달렸다 하며 들어가 보니 별천지였습니다. 그곳은 땅이 매우 넓고 토질도 비옥하여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뽕나무와 삼나무가 그늘 동산을 만들었고 배와 대추나무는 숲을 이루었습니다. 설생의 거처는 굴 한가운데 있었는데 지극히 화려하고 그윽했습니다. 공을 마루로 인도해 산의 진미를 올렸습니다. 기묘한 과실들이 지극히 향기롭고 달콤했으며 인삼은 팔뚝만큼 굵었습니다. 서로 이끌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풀과 삼봉우리, 샘물과 뭇돌의 기괴하고 웅장하고 화사한 모습은 이루다 형언하기 어려웠습니다. 오윤겸은 마치 방장산 신선이 살고 있다는 곳에 들어온 듯 황홀하여 자기가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추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윤겸이 설생에게 말했습니다. 산수가 맑고 깨끗해서 정말 마땅히 은자가 지낼 만하네 그려. 가게가 풍족하지 않을 텐데 산중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했나. 설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일찍이 왕래하며 논인 데가 이곳만이 아니라네. 내가 속세에서 도망쳐 나온 뒤부터 내키는 대로 유람하며 구경하느라 하루도 한가한 날이 없었지. 서쪽으로는 속리산에 들어가 보았고 북쪽으로는 묘양산까지 갔으며 남쪽으로는 가야산, 두류산 승지를 찾았지. 무릇 동방의 산천 가운데 특별히 절경으로 알려진 곳은 거의 다 가보았다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무성한 숲을 베어내 집을 지었고 황무지는 개간에서 농사를 지었지. 혹은 1년을 살다가 혹은 3년을 살다가 흥이 닿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 이런 이유로 내가 거처한 곳 중에는 산의 기이함과 물의 절묘함 그리고 논과 집의 넓고 화려함에서 이곳보다 10배는 더한 곳도 많다네. 다만 세상 사람 중에는 아는 이가 거의 없지. 오윤겸이 설생의 종들을 보니
모두 준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많이들 악기를 익히고 있었는데 물어보니 모두 접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가물을 하는 미이도 연암은 명되었는데 모두 오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윤겸이 더욱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오윤겸은 설생의 특이한 모습을 보면서 티끌 세상에 얽매인 자기를 되돌아보며 한숨을 쉬고 흐느꼈습니다. 시를 지어 설생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머물고는 떠나오면서 설생에게 부탁했습니다. 뒷날 반드시 한양으로 와서 나를 방문해 주게나. 그로부터 3년 뒤 과연 설생이 오윤겸을 찾아왔습니다. 오윤겸은 그때 문관과 무관의 인사를 맡고 있어 설생에게 벼슬을 추천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설생은 수치스럽게 여기고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오윤겸이 휴가를 얻어 설생을 만나고자 고개를 넘어 회룡굴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설생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중에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윤겸이 그 기이한 행적에 크게 탄식하고 애석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